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전 대표이신 최석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예. 네, 대략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제 나왔는데 팩트 시트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 또 많고요. 어떤 내용들이 팩트 시트에서는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네. 그 김정관 장관께서 그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들을 네. 쭉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큰 몫의 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팩시트나 또는 MOU가 됐건 간에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얼마나 제대로 잘 그 반영이 돼서 나올 것이냐 문서화가 문제가 되고, 네.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관세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세 아직 품목별로 대략적인 그 관세율은 정해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걸 적용을 할 거고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현금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스케줄링 그리고 200억 불 이내로 매년 하겠다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상당히 비중 있게 우리의 의견을 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정을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집행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일 것이냐 또 이 엄브렐라 SUV 같이 이 SPB죠 일종의 SPB 같이 그런 비클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지느냐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산업별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채롭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산업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미국 진출했을 때 좀 유리한 상대적인 부분들하고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조율될 것이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갔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떤 정도로 그 편의를 좀 봐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도 누가 좀 더 수혜를 받고 누구는 좀 더 덜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기를 두고서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점 같은 것들, 맞습니다. 세부 쟁점 같은 것들을 두고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되는 네네. 안이 좀 유력하다고 하니까 이달 말에 제출이 되면 이달 이달 1일부터로 해서 네, 적용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이제 본 부분은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 현금 지분 투자 근데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정해놨다. 이번에 이게 네네. 상당히 포인트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용구 정책실장이 우리 외환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 이 정도의 운용 수익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이 돈을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요. 가져올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외환 보유고라는 게 어찌 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주로 운영하고 일부는 또 KIC에 위탁하고 이런 전체 규모를 합치면 이제 외환 보유고로 우리가 치고 있는 것만도 한 4,200~30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KIC의 자금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는 모르겠는데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KIC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동안 쌓여진 이익을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총 한 5천억 불이 넘는 외환 규모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 이게 생각해보면 한 5% 정도면은 200억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KIC에 위탁된 것들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익률로 대체 투자나 이런 쪽에 운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대체 투자가 되고 나면 유동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에는 포함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운용 수익이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니까 그 운용 수익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외환보유고 쪽은 사실은 좀 안전자산과 유동성을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 정도, 3%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는 아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흘러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테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 200억 불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우리가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마련될 수 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로서는 운용 수익을 매번 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좋은 미국 투자로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들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익이 다시 재투자돼 가지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불안감을 좀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 자체의 규모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당 부분은 정부가 얘기하는 외환 수익에서 감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5%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긴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네. 변동성도 있을 수 변동성도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애초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수준 안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정책 금융 등을 통해 해외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에 충당하는 계획,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말이 좀 어려워서 네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 우리가 IMF 네. 기억나시죠? IMF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달러로 돈을 빌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든 정부든 이제 달러로 이 돈을 빌렸는데, 누구한테 빌렸다는 얘기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달러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 원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우리 돈 찍어서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는 어디선가 구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해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자를 주고 달러를 시장에서 장기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권으로 조달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장기 조달을 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달러로 빌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외환위기라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또는 기업들한테 달러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못 구하게 되고, 당연히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려니까 원화값은 확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외화를 조달하겠다, 외화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에게, 물론 뭐 일부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달러를 조달하겠다, 채권을 발행하면서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금융을 통한다는 얘기는 주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렇게 정책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 게 그래도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 낫냐면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채를 일으키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줄이게 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그 정책금융이 원활하게 조달을 하고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보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보증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방향을 많이 늘리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화 운용 수익으로 이거를 상당 부분 커버하겠다는 얘기고, 이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 조달하겠다는 거는 뭐 늘상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변동성, 환율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 IR도 다니면서 낮은 가격에, 이제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되도록이면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을 하고, 그게 네. 가장 낫죠. 네. 그런데 뭐 변동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달러 표시 채권 발행에서 충당하는 계획도 네네. 일단은 좀 거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에 관세 협상된 걸 보면서
일본보다 우리가 잘했냐, 네네. 어떤 부분이 좀 괜찮았고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냐, 일본이랑 또 비교를 좀 많이 해요. 네네. 그런 부분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거긴 5,500억 달러 이제 규모잖아요. 네,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일단 총 투자 기간에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네네. 이제 큰 차이라고 시장을 좀 네네. 보고 있나요?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항상 일본이 협상을 네. 한 결과와 우리가 협상을 한 결과를 이렇게 단순히 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각 이제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쪼개가지고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걸 더 원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했었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5,500억 달러를 그것도 좀 짧은 기간 내에 투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됐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정도 규모는 단기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이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또는 기술 유출 이런 거를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막는 반면에 일본이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협의라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일본의 많은 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미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중요했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일본은 돈이 있고 외환시장 쪽에 있어서의 충격도 이거 거의 기축통화에 준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별로 없을 거로 보니까 그래 우리는 단기에 빨리 그냥 돈을 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수 있죠. 반면에 우리는 이것도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건데 만약에 200억 불을 나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3,500억 불을 일본이 했던 대로 한 번에 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압박을 계속 받았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GDP 대비 비중도 일본에 비해서 높고 그 규모가 외환보유고 대비 규모는 뭐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말이 안 외환시장 된다고 충격이 처음부터, 그쵸?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이 이번에 그거를 서로 간에 양해해 준 것도 우리로부터 얻을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네. 어찌 보면은 그 이행 가능성조차가 상당히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얻어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냥 저는 좀 중립적으로 각각의 국가가 각각의 목표에 맞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게 반영된 결과 정도로 해석하는 게 중립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규모, 네.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걸 거고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더 재무적인 투자, 우리는 그러면 뭐 기술 이전, 협력 뭐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된 부분, 이것도 이제 차이점이라고는 맞습니다. 볼수 그러니까 결국은 있겠네요. 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재무적 투자자로서 그냥 돈을 투자한 경우하고 우리 기술력을 막 가져가가지고서 주면서 상대적으로 돈은 좀 덜 투자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서로 간의 목표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미국의 기업들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팩셋 중에서 조금 뺀 얘기 중에 하나가 기술과 관련된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기업들이 그거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거냐. 사실은 대미 투자, 이런 식의 강제적 대미 투자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을 뺏기는 수 있는 가능성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그 국내 시장의 공동화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최소화한 대신 재무적 투자자가 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기술도 잘 보호하면서 미국에서 더 기회를 갖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되게 되는 상황 대신에 자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상호 간의 결정이 됐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일본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형 원전 또 소형 원전 뭐 SMR 기타 발전소 변전소 이런 송전망 전력 개통에 총 5,500억 달러 중에서 3,320억 달러 투자 구상을 이제 내놨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네, 맞습니다. 5,500억 달러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원전 투자에 집중. 우리는 말씀해 준 뭐 조선이라든가 원전도 우리도 이제 계속 네네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차이점도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네. 하고 이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뒤진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상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제조업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 구조는 이제 우리랑은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사실상 돈도 그동안에 당신들이 워낙 이익을 많이 봐갔으니까 그거를 돈으로 내라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내부적인 어떤 이 제조업을 가져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니네 걸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에서 들여올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아는 바에야 본인들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 일본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에너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내의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투자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실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들의 주도권이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원하는 바는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서 정말 돈 되는 데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보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서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와서 어찌 보면 억지로 투자는 하게 됐지만 이걸 우리한테 이익으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양국의 목표와 현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동한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네, 방향성은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한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보면 통화 스와프였거든요. 네, 이게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필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네. 어떻게 봤던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초질관 통화 스와프를 해줘야 된다는 네. 거고 이거는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보면 미국과 일본 간에는 상시간 무제한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거는 미국이 이 통화 스와프를 하는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준기축 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기축 통화하고만 통화 수합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비기축 통화국의 통화와는 그런 식의 우리가 요구하는 식의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달러를 표하면 기축 통화를 빌렸다가 못 갚을 리스크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달러를 무제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이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통화 발행을 그래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쉽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제가 원했던 거라기보다는 바랬던 거는 적어도 이제 3,500억 불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 그 통화 스와프라는 거가 그 안전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아마 이것도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지금 상황을 대단한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특별하게 너네들한테 통화 수화풀을 안 해주더라도 니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시장 변동성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들 감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원한다고 다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실은 통화의 국제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일련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닌 듯하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예를 들면 거버넌스 선진화라든지 자본시장 제도 개혁이라든지 또 MSCI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선진지수 들어가기 위해서 외환시장 개혁하고 했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일관되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정말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이거는 원화로 갖고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기축통화하고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통화가 되면 그때는 아마 뭐 굳이 통화 스와프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화 스와프를 미국 입장에서도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원하긴 했지만 안 됐다. 대신에 이제 양쪽 간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뭐 급할 때는 도와주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통화 스와프 특히 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제 관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세 협상이 되면 달러 원 환율이 조금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내려오고 또 달러 강세까지도 최근에는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원화는 과거에 비해서 그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거창한 표현을 들지 않더라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푹푹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미국은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정도의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나라의 경제력의 격차를 반영하는 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여전히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 자본수지 쪽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쉽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이게 외환보유고로서 이렇게 계속 쌓일 수 있는데 계속 한편으로는 나가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높은 상황에 최근에 조금 더 높아진 건 이제 달러 강세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에이션이 워낙 그 높아진 상태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뭐 막 인하할 것 같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 속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달러 강세의 압력도 생긴 거다. 우리나라 환율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제 1,100원, 1,200원대에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1,300, 1,400원대에서 움직이는 게 약간 새로운 어떤 균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달러와 강세 때문에 나타난 거는 조금 이렇게 안정될 수 있지만 예전에 뭐 1,200원, 1,100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새로운 구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새로운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 1,400 지금 40원대 있는 환율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 SK증권 대표이신 최석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